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부터 다뤄봅니다. 이번에는요, 상품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9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간밤에만 1.6%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흐름은 꾸준히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전혀 주춤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온스당 3,000달러 그 이상까지도 봐야 되는 것인가, 금값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 금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금값 상승의 배경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좀 꺾일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돌반지 금값 장만하기 어렵다. 맞아요. 네. 거의 안 하시지 않나요? 현실 같은 것 네. 같습니다. 예전에는 돌 때 되면 이렇게 이제 반돈, 한돈 이렇게 반지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비싸죠. 저의 예상도 좀 뒤엎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2023년부터 이 금값 랠리가 좀 진행됐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가 불은 붙였는데 왜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느냐, 마지막 퍼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췄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죠. 안전자산 선호도가 달러 인덱스보다는 금으로 약간 가는 회귀 현상이 좀 있었어요. 정치적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고, 통화정책 변수가 사실은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좀 스무스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나올 때마다 연준 의원들이 중심을 못 잡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골디락스다, 소프트 랜딩이다, 아니다 등등 너무나 기조 변화가 좀 있는 듯한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금을 좀 선호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세 변수, 정책 변수죠. 이런 부분이 마지막 퍼즐을 아예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가 랠리가 좀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죠. 여기도 사실 변동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금에 대한 어떤 대안 투자죠. 금으로의 쏠림 현상을 좀 과중화시키지 않았나 보여지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금 차트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293불이에요. 이제 월물은 좀 확인하시고 2,938불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어떤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잖아요. 네. 추격 매수가 좀 달라붙었다. 쏠림 현상이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휘날레가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어떤 개인 투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더 부채질을 하는 모습. 결국 이제 언제쯤 이게 잦아들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화두인데요. 저는 중앙은행 쪽에서 스탠스 변화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특히나 이제 연준의 기조 변화는 없고 강달러 현상일 뿐이다. 언젠가는 금리가 계속 내릴 것이고 융통성 공급을 하겠다는 그 이론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와의 금과의 연동 관계가 지금 파괴되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연동 관계가 좀 있거든요. 통화정책 연동 관계는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비례 관계도 아니에요. 네. 유연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당분간은 이러한 랠리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해주셨는데, 금액 기준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떤 시그널, 금리를 연준이 추가적으로 인하했을 때라든지 이런 시그널도 좋고,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정권 내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이 맞든 틀리든 이제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논리의 정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중앙은행들이 선호했던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됐다고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꺾어질 만한데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고, 이 인물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도 이렇게 정책 변화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금리 통화 정책을 보면서 국채라든지 달러 인덱스로 가기는 어렵죠.
그런다면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도의 뭐 대안품은 금은 당분간 중앙은행들의 어떤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연준의 기조변화도 지금은 기조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어찌됐건 금리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기조변화가 생겨서 달러 인덱스를 뭐 위로 튼다든지 금리 인상으로 바꾼다든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 정권 내내 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일단은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의 이 투기 수요까지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금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작해 트럼프가 그 퍼즐의 마지막 퍼즐을 좀 끼워 맞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 이사님 금값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달러와 불편한 동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원래 이제 이 검은 황금이라고 하면 이 오일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비교적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게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금값이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뭐 물론 경제 현상이라는 게 항상 이론대로 가지 않고 기존의 상황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달러가 초강세, 전 세계 결제 통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도 같이 동방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의 이 반대쪽이 있기도 할 뿐더러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를 만약에 금이 해지하는 것이라면 달러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하기 어려운, 그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상승의 원인이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 뭐 정책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불편한 동고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달러가 좀 꺾여 내려가면서 달러가 금이 더 초강세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면 이건 뭐 추세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뭐 3,200달러, 3,500달러 벌써 또 뭐 흘러나오고 있던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고점 아니냐라는 그런 뭐 비아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금으로 몰려가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나타나고 있고, 이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가 채권 남발할 가능성, 그러면 그건 이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들어가면서 금을 밀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 자체가 하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쟁여두는 하나의 형태도 어찌 보면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변동성 축소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야, 비트코인을 사는 게 어떻게 변동성 축소 전략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흔들릴 때 뭐 비트코인 쪽에 무게를 둔다면 디지털금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선택에서는. 그러니까 자산 올로케이션 과정에서는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뭐 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뭐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뭐 안 오른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금 가격이 뭐 2,900달러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다른 자산 가격 올라간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금 가격의 강세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관세 부과, 그럴 경우에는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시죠. 게다가 이번 주에 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7일에 먼저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기대 인플레 수치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뉴욕 연은의 인플레 같은 경우도 이 1년하고 3년 예상은 그대로였는데 5년 예상 인플레가 2.7에서 3으로 높아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미국 소비층에서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야 될 섹터, 뭐 금처럼 약간의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 이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연결짓는다면 김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죠.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교과서적인 답변을 앵커님이 원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교과서적인 내용 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종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경제 이론 같은 경우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오늘 뭐 금도 마찬가지의 괴입니다.
사실상 뭐 달러 인덱스와 어떤 반비례 관계로 움직일 때도 있고 또 정비례 관계도 안전자산으로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단지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뭐 빼고요. 지금 나가는 그림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좀 내려왔죠. 지금 그쵸. 어찌됐건 과거보다는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향후에 연준이 원하는 수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 중립금리도 저희가 한번 다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대 인플레에 관해서는 최근 걸 좀 보니까 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에 뭐 보니까 4.3%도 제시를 했고요. 연준이 지금 보니까 뭐 1년을 중심으로 볼 것 같지는 않고 3년이나 5년인데 그 3년 기대 인플레가 지금 뭐 2.7%까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는 뭐 2.9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이 스탠스 문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 이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연준의 기대치를 넘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고착화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착화돼가는 현상 속에서 섹터의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출발 선상인 것 같고요. 저 또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이제 숙제가 고뇌가 깊어지는 국면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냐면 저는 일단 서비스 물가가 미국의 어떤 이 탄탄한 고용과 경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물가에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재화나 상품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다 부러졌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재화나 상품에 대한 소비가 촉진되고 이런 국면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도 재화의 하나의 상품이죠. 네. 안 산다는 거죠. 냉장고 안 바꾸고 세탁기 안 바꾸고 미국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찌됐건 제조업 기반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저는 서비스업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으면서 강한 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위한 이 서비스 물가가 지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서비스 물가가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50위에요.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인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더라도 하락 속도가 연준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른 해석을 대중공개 자료로 연준이 조금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꼭 핵심입니다. 연준의 근본적인 속내를 숨기고 있다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나온 비농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사실상 고용이 좋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이던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뭘 들고 나왔냐? 임금 상승률을 봐라. 이렇게 좀 들고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실업률, 임금 상승률, 실업수당 청구 각각, 뭐 실업률은 4% 정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만은 저는 연준의 속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싶다. 정말로.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러한 속내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에 트럼프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뭐 금에 대한 쏠림도 나타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매크로 변수나 이런 대외 변수가 출해할 때마다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로 계속 유지해 가거든요. 근데 지표가 조금만 안 좋으면 뉘앙스가 움직여요. 특히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바꾸죠. 금리 인하의 뭐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원론 원칙대로 2번 인하한다.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시고 상방 베팅을 해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답 어떤 섹터냐?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이따가 뭐 질문 답변 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교과서적인 내용 정리도 각자의 답이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뭐 교과서적인 거는 이럴 때 에너지, 뭐 유가 상승 이꼴 뭐 제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화랑 이꼴 유가 상승. 그리고 나프타 상승.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경제이론 공부할 때 외우는 암기교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 상승이 있으면 유가 상승도 있고 경기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필수 소비재에 따른 베팅도 좀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은 원자재나 금융주가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저의 해답은 뭐 계속 이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증시 좀 다르게 봐야 되고 미국 증시와 연동관계에 뭐 최전선에는 못 세우더라도 마지막에 끝자락은 두지 말자. 그래서 먼저 국내 증시를 초점에 주된 요소로 놓고 보자. 그러면 지금 뭐 주가는 싼 편이고 그래도 성장주 위주로의 베팅을 좀 해가고 가치주 형태는 해지 전략으로 쓰겠다는 게 저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제약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차원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 전문가만의 해법도 같이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뭐 저도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에서 작년 상승에서 조금 제외됐거나 상승을 동행해서 가긴 했는데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크게 밑돌았던 것은 뭐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 젤렌스키가 밝히고 있는 것이 미국이 가장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재건의 기회가 있다면 미국에게 가장 많은 기회가 주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소재 산업재가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해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작년에 시장 수익률이 크게 밑돌기도 했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종목군들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전략의 하나의 레버리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수출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뭐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연두에 둔다면은 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뭐 지금 쉐보론 텍사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 쉐보론이나 아니면 엑스모빌 같은 종목보다는 좀 더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유틸리티 쪽의 종목 혹은 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을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값과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첫 번째는요, IM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 관세보다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읽어봤는데, 네. 다음은 KB증권입니다. 자동차 섹터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은 SM 종목 리포트. SM을 비롯해서 엔터 섹터도 관심 정말 많으실 거예요. 대신증권에서는 SM의 리포트를 내놨네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3번 리포트 보면 자동차는 어제 드렸던 말씀과 뭐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지금 어쨌든 이 관세와 관련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리포트의 내용도 악재를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나 악재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연 뭐 11일 날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 정도에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업종별 관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익 편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뭐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자동차 업종이 실제로 재작년에 가장 많이 대미 무역 흑자가 성장한 그런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을 둘러싼 이런 이슈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악재가 선반영된 것 맞으나 실제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좀 더 관측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악재의 정점을 지나가는지 정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 리포트는 SM 실적이 나왔는데 뭐 언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물론 뭐 당기 순이익은 뭐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영업이익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투어를 돌기 시작하면서 MD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반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지만 MD 매출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당기순이익이 이제 좋지 않았던 것은 영업권 상각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 음반도 아니고 그리고 콘서트도 아니고 MD 매출은 뭐예요? 굿즈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뭐 굿즈라든지 그 부가 상품들, 콘서트에서만 파는 그런 부가 상품들의 매출이 뭐 대거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와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뭐 에스파를 포함해서 NCT 127이나 NCT 위시 이런 팀들이 계속 투어를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NCT, 뭐 에스파 둘 다 중국인 mem버가 있는 데다가 중국 쪽에 좀 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하추투하추라고 하는 새 팀이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SM타운 30주년 공연에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그 남자 아이돌 쪽의 흐름, 그러니까 아직은 데뷔하지 않은 그런 연습생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뭔가 좀 긍정적인 저연차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고연차, 아니면 소위 우리가 이제 빅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돌아온다는 게 모멘텀이라면, SM은 비교적 뭐 에스파도 뭐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3, 4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연차들의 이 선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실적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뒤집으면 뭐 중국 쪽 이슈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새 아이돌, 신인 아이돌들의 데뷔의 효과가 생각보다 낮으면 그런 부분들은 반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관세 쪽에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이쪽의 시장의 베팅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목표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올해 이익 대비해서 목표 밸류에이션을 뭐 PR 기준으로 27배 이상을 잡았던데, 과연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엔터 섹터가 관세 쪽에서 좀 자유롭게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시장은 주목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레포트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 관세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구간에서 2018년도는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뒤에 가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초반부터 벌써 그러지 않더라. 2018년도의 경험 때문인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미국도 별로고 우리는 원래 별로였고, 근데 연초에 좀 좋아지는 하다가 다시 변동성 생기면서 다시 이제 보합 국면으로 내려갔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봤을 때는 유럽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건 작년에 우리만큼 부진했던 홍콩의 항생 H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기술적인 종목군들 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아디, 샤오미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건 뭐 딥시크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 미국의 독점인 줄 알았더니 이 중국이 과점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또 비아디의 뭐 어제의 상승도 딥시크와 뭐 협력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뭐 비아디도 무서운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알리바바를 포함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도 대거 올랐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꽤 이상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이상한 건 다음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원화 환율만큼 최근에 나풀나풀거리는 게 멕시코 페소화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멕시코 페소화가 급등한 이후에 여기도 고점에서 지금 나풀나풀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변동성 장세인데, 오히려 멕시코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관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주제로 얘기했던 뭐 금값의 강세 이런 것들도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관세를 무시하자, 관세는 뭐 악재가 아니다 라고 이제 나이브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응답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자동차가 눌리면서 조금 답답해 보일 뿐이지, 일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추세 상승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언급했던 엔터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꽤 괜찮은 성적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시장의 모습은 이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적주 베팅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정도로는 우리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지수의 속성상 시가총액을 반영하니까 시가총액 뭐 1, 2가 올라오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 않겠지만, 여전히 뭐 개별 종목의
상승분이라든지 올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강세는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쪽에 한번 방점을 찍어보는 것이 투자 전략상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뭐 본격적으로 뭐 확대된다든지 안전자산 손해현상으로 뭐 돌아갔을 때 그런 리스크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실적보다 주가가 좀 너무 빨리 움직이는 뭐 개별 테마주나 고퍼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 또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고 또 개별적인 재료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잘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레포트였습니다.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핫쇼핑 만드는 SAMG가 어제 실적 내놓고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이렇듯이 또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은 또 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이 좀 해봅니다.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 빅데이터 종목은요. 한동화성입니다. 어제 2차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이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한동화성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일단 스몰캡 종목이고요. 오늘 뭐 이제 빅데이터 제시도 뭐 하겠지만 사실상 뭐 전일 그 좀 움직임이 도드라지게 좀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전일 좀 많이 움직였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고가까지 1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성은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트리거를 뭐 각각 개개인들 틀리고 전문가님들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세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찌됐건 양극재 업체들의 LFP 공장 라인이 빨리 이제 완공돼야 된다는 부분. 올해 지금 예정돼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내년 정도. 뭐 이제 주가가 6개월 선반영이니까 그 부분은 여름쯤 돼야지 이야기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제 ESS 늘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두가 어찌됐건 전고체예요. 벌써 이제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전고체 이야기 뭐 양산한 기업도 있고요. 결국은 이 종목은 이제 전고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뭐 심플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탄력성과 어떤 실적 부분의 안전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 더 탄력성, 퍼포먼스에 조금 중심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어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변곡점에 부딪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파가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매집 전략을 좀 펼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인데 저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터 배터리 데이가 3월 4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주식은 뭐 지금 2월 10일이니까 3주 정도 만에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사실상. 정말로 우리가 뭐 조미료 없이 이야기한다면 30%를 3주 만에 냈다. 어마무시한 대단한 겁니다.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과연 이 종목을 좀 선취를 했을 때 인터 배터리 데이까지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좀 바랄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리라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전일 그 고점 상단의 변곡점은 꼭 돌파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전일 고점이 지금 16,170원이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도 그렇게 똑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인터 배터리까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였을 때 이 한동화성의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는지. 적어도 전일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전일 고점 상단에 찍었던 뭐 16,170원부터 한 17,000원 정도 이 사이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만들어지는지만 확인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전에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한동화성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농화성 이 종목이 어제 9%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모아 나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그립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요. 3월에 인터배터리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약간씩 좀 모아 나가는 전략, 그리고 또 어제 고점을 넘어서는지 여부, 이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거래량, 이런 부분들은 체크 포인트로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농화성 빅데이터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 3주 만에 3, 40% 대단한 수익이다, 어려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 2, 3일 만에도 수익을 내주셔가지고 대단한 수익 하나씩 보겠습니다. 1월 21일에 제시됐던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요, 꾸준히 올랐습니다. 12만 7,200원에 사가지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이었는데 전일 14만 원을 훌쩍 넘어서서 14만 원대 중반까지도 오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방향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상 13만 원, 12만 원대부터 봤던 종목인데 이건 더 갈 여지가 있고요. 제가 가는 포인트에 대한 그 명확한 제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있지만 MLCC는 올해 참 큰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다음 변곡점이 단지 좀 두꺼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5만 원대 굉장히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이번에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넥스트 랩에 15만 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나와주시니까요. 저희가 여기 도달하면 또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전기 3주인데 사실 그 사이에 설 연휴 껴있어서 거래 일수로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점 잘 잡아가지고 수익률 15% 정도 달성이 됐는데 다음 목표치 15만 1,000원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YC는요. 3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지난 6일에 제시가 됐으니까 이 종목이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 목표가 도달 3거래일 만에 크게 수익을 거둡니다. 1,450원이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 11,800원 도달하면서 2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거의 13,000원 정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YC는요? 이건 사실 2월 5일 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선별화해서 하시고요. 저는 늘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11,000원 좀 넘어가면서 기술적으로는 따라 붙어야 되는데 저는 선취 전략을 좀 펼쳤다. YC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3배 정도 올라가는 쪽이고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쪽. 그래서 저는 실적 기반으로 이 종목을 좀 짰고요. 어제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고가 대비 17%는 올라갔고 종가 마감이 13%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점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동반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해서 저희 의사결정과 다 동일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음 넥스트 레벨 목표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끌고 가는 쪽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 넥스트 레벨 목표가는 조금 더 크게 14,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200원 YC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두셨다가 또 그때그때 대응 전략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두 종목 나란히 삼성향 쪽으로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단기에 크게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